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당신의 통장 잔고는 안녕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영양실조로 인해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조금은 서늘하고도 명백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은 고요하고 세상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1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목격한 풍경들은 참으로 다채로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하고도 안타까운 광경은 단연코 풍요 속의 기근이었습니다. 곳간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정작 본인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씹으며 내일의 배고픔을 걱정하는 그 모순 말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두툼해졌을지 모르나 당신의 삶은 과연 그만큼의 온기를 품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숫자에 매몰되어 정작 그 숫자가 사야 할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밤 저와 함께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서 몇 시에 공기를 마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남겨주시면 이 밤의 연결이 조금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100번의 눈부신 실록을 맞이했고 또 100번의 시린 서리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세기를 오롯이 살아내며 늙은 이의 다리는 이제 예전처럼 날래지 못해 느려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망울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명징해짐을 느낍니다. 이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제가 목격한 세상의 수많은 풍경 중 가장 가슴 아프고도 지독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큼의 재물을 곳간에 가득 쌓아두고도 정작 자신의 삶은 마치 극심한 기근이 든 것처럼 피폐하고 황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저는 조용히 그러나 뼈아프게 묻고 싶습니다. 부디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입고 있는 옷의 깃이 낡아 헤어지고 소매 끝이 너덜너덜해졌음에도 아직은 괜찮아 누가 본다고라며 새 옷 한 벌 사기를 주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식당 메뉴판 앞에서 마음이 정말 원하는 음식 대신 가격표의 숫자들을 먼저 훑어보고 마치 훈련된 로봇처럼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고른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거울 속 내 머리카락이 하루가 다르게 하얗게 새어가는데도 조금만 더 모으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진짜 인생을 즐기자라며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저 멀리 기약 없는 미래로 위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의 가슴 한 구석이 쿡 찔리거나 서늘한 한기가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의 대화는 바로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저 김영석이 100년의 삶을 걸고 여러분께 엄중하지만 간곡한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고 가혹하다면 당신은 겉보기에만 화려한 부자일 뿐 실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난한 영혼을 가진 조난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근검절약을 최고의 미덕이라 여기며 칭송하곤 합니다. 물론 앞뒤 가리지 않는 낭비는 경계해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정당한 욕구조차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자신을 초라한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은 결코 전략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내 영혼에 대한 학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심지어 저 높은 하늘인들 당신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고 싶겠습니까?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소비 행위는 단순히 재화의 교환을 넘어 자아를 실현하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인색한 태도는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결국 들어오려던 행운의 기운마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이지요. 여기서 잠깐 재밌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고대 로마인들은 돈을 페구니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가축을 뜻하는 페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돈이란 살아 움직이고 번식하며 우리를 먹여 살리는 생명력의 원천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살아있는 에너지를 박제하여 차가운 금고 속에 가두고는 그것이 썩어가는지도 모른 채 안심하곤 합니다. 학술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는 가치 전도 현상에 따른 주체성 상실 및 실존적 소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문지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고르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습관화된 결핍의 공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 라는 빈정거림 섞인 자조 뒤에는 사실 자신을 대접하는 법을 잊어버린 가련한 자아가 숨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통장에 수십억 원을 넣어두고도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하는 편의점 도시락만 찾아다니시더군요. 그분이 도시락을 까먹으며 느끼는 것은 포만감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돈을 지켰다는 기괴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참으로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껴야 잘 산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라는 말을 신조처럼 떠받들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구어낸 그 강인한 절약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애썼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강을 건너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모든 미덕이 그러하듯 절약 또한 그 도가 지나치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당신의 삶을 훔치는 도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소함과 인색함을 혼동하곤 합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 보일지 모르나 그 본질적인 뿌리는 완전히 다른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검소함은 불필요한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여 삶을 단정하고 맑게 만드는 지혜이지만 인색함은 나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병이자 지독한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잘못된 절약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주 싱싱한 사과가 가득 담긴 사과 한 상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당장 먹어도 좋을 만큼 빛깔 고운 것도 있고 운송 과정에서 조금 시들거나 멍이 든 것도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현명한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부터 골라 먹으며 신선한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우니까 상한 것부터 먹어야지 라며 멍들고 상하기 직전에 사과부터 골라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억지로 상한 사과를 다 먹고 나면 처음에 그토록 싱싱했던 사과들조차 어느새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과 한 상자를 다 비우는 동안 단 한 번도 신선하고 아삭한 사과의 맛을 보지 못한 채 평생 시든 사과만 먹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사과 상자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며 좋은 것을 뒤로 미루고 당장 싼 것, 당장 낡은 것, 당장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태도는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시든 사과를 먹는 시간으로 채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고귀한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더 나아가 당신의 영혼에 가하는 소리 없는 폭력입니다. 돈을 아끼려다 당신의 눈빛에서 생기를 잃고 당신의 가슴에서 설렘을 앗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부귀영화란 말입니까?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은 주인공이지 무대 뒤에서 소품의 가격표나 매기고 있는 회계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 고개를 들어 당신의 곡간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고여있는 결핍의 공포를 걷어내고 아주 작은 것부터 당신 자신을 대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제가 만난 수많은 자산가들 중에는 통장 잔고가 수십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점심 한 끼는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거나 단돈 몇천 원 차이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꾹 참아버리는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줍게 혹은 고해성사를 하듯 제게 말하곤 하죠. 교수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손이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깊은 공허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들은 명백히 돈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돈을 지키는 문지기,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돈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새 차를 사고도 시트의 비닐을 3년 동안 뜯지 않아 차 안에서 향긋한 가죽 냄새 대신 눅눅한 비닐 공장 냄새를 맡으며 질식할 듯 살아가는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 분들을 볼 때면 마치 금고 속에 보석을 가득 넣어두고도 정작 본인은 굶어 죽어가는 전설 속의 수전노를 현실판으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자 심리학적 메커니즘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우주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미신이나 유행하는 자기계발서의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적 신호 이론에 따른 자아 정체성의 외부 투영이자 정교한
삶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낡고 구멍난 속옷을 입히고 이가 나간 그릇에 밥을 대충 담아 먹으며 에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과분하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싸구려 취급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는 비참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발신하고 있는 셈이지요. 놀랍게도 세상은 그 미세한 주파수와 신호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심리학에는 차계인지 인클로스 코그니시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물건이 단순히 외부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넘어 실제로 우리의 인지 능력과 행동,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죠. 즉 스스로를 초라하게 방치하는 사람은 행동도 초라해지고 판단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리 만무하며 내가 나에게 지독하게 인색하게 구는데 세상이 나에게 풍요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리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헐값에 팔아치운 사람에게는 딱 그만큼의 수준 낮은 사람들과 그만큼의 보잘것없는 기회만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품격과 기티라는 것은 결코 남이 만들어주는 화려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사소하고도 은밀한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아우라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200원 할인을 받으려고 시장을 세 바퀴 돌면서 정작 자신의 소중한 한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유일하게 환불이 안 되는 자산인데 말이죠. 이런 분들은 대개 고가의 명품 백을 사두고는 가죽이 상할까봐 비 오는 날 가방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본인은 비를 쫄딱 맞으며 뛰어갑니다. 가방이 주인인지 주인이 가방의 우비인지 알 수 없는 주객전도의 현장이죠. 굳이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는 대상에 대한 과잉투사와 자아경계의 상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사치를 부리라거나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을 온몸에 휘감으라고 부추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형편 안에서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을 여미는 추운 겨울날 난방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냉골 같은 방에서 덜덜 떨며 잠을 청하는 것이 과연 자식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일까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정서적 압박이자 자신의 건강을 해쳐 결국 나중에 훨씬 더 큰 병원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경제적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고생을 훈장처럼 여기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고결한 성품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옛 성현들은 빈티가 흐르는 얼굴에는 제복이 머물지 않는다고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빈티란 주머니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옹졸함과 스스로를 방치한 흔적을 말합니다. 물건을 살 때 가격표의 뒷자리 숫자를 먼저 보지 말고 그 물건이 나에게 가져다 줄 기쁨의 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싼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이 고단한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다정한 위로인가를 먼저 물으십시오. 1영원짜리 소박한 물건을 사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풍요롭게 적신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훌륭한 투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헐값에 나온 물건이라도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샀다가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낭비이자 당신의 소중한 공간에 대한 모독이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광활한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주는 귀한 보물을 결코 깨지고 지저분한 그릇에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정갈하고 귀한 그릇으로 대접할 때 비로소 그 그릇의 격에 걸맞은 귀한 운과 인연들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인색한 것은 겸손이나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빗장 걸어 잠그는 자의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단순히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야 하는 종이 조각으로 보는 편협한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돈은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동과 같습니다. 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어떻게 선순환시킬 것인가? 그 흐름의 법칙에 대해 이제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저 손바닥이 하얘지도록 꽉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꽉 쥔 손 안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 서서히 썩어가고 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의 진정한 흐름과 운기라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과 그 속에 담긴 운기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나 종이 조각 혹은 통장에 찍힌 무미건조한 디지털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면 안심하고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세상이 무너질 듯 불안해하지요. 하지만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돈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고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돈을 두고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 불렀던 데에는 그만한 깊은 통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몸을 지탱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은 심장의 박동에 맞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몸을 구석구석 순환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귀한 피가 너무 아깝다, 나중에 비상시에 써야지 라고 생각해서 혈관 한 곳을 꽉 묶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아낀 것이 아니라 그 부위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멈추는 순간 생명력도 함께 멈춥니다. 괴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팔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제학적 관점과 심리학의 경계에서 이를 분석하자면 이는 거시 경제적 화폐 유통 속도와 개별 주체의 미시적, 심리적 엔트로피 간의 상관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흐름이 멈춘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초래한다는 뜻이지요. 돈은 우리 삶의 혈액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그리고 때로는 타인을 위해 적절하게 흘러야 삶의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혹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돈을 꽉 움켜쥐고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혈관을 스스로 틀어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흐르지 않는 돈은 고인 물이 됩니다. 흐르는 물은 맑고 생명력을 품지만 고인 물은 결국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목이 때만 들끓게 되지요. 실제로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이고 미간에는 깊은 근심의 주름이 패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실상은 돈이라는 괴물이 그들을 소유하고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돈에 관한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만지는 지폐가 사실은 종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 달러나 우리나라 지폐는 사실 면 카튼과 말리넨을 혼합하여 만든 특수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에 젖어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죠. 돈이 이토록 질긴 재질로 만들어진 이유는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수많은 사람의 손때를 타고 끊임없이 흘러다니라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긴 생명력을 방구석 금고에 가둬버리니 돈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돈에도 날개가 있다는 농담이 있지요. 주인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구박하면 돈은 언제든 다른 주인을 찾아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는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일하며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벌벌 떨었고 자신의 낡은 구두 밑창이 다 닳아 물이 새는데도 그것을 바꾸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노랭이라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검소한 사람이라 칭하며 뿌듯해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돈은 그렇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의 주변에는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시나 유산 상속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아끼고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끊임없는 송사와 사기 그리고 원인 모를 질병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돈을 죽은 돈, 즉 사전스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는 돈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잉크 묻은 천조각일 뿐입니다. 돈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그것이 가치 있는 무언가와 교환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울 때, 고생한 나를 위해 편안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 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그때 비로소 차가운 돈은 따뜻한 생명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사실 돈을 모으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은 비디오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컨티뉴 버튼이 없다는 게 문제죠. 게임 오버가 되면 그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쓸 때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까워하는 그 부정적인 파동,
이걸 쓰면 나는 가난해질지도 몰라라는 결핍의 에너지가 돈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우주의 원리는 비움과 채움의 반복입니다. 날숨을 길게 뱉어야만 신선한 들숨을 마실 수 있듯이 기분 좋게 내보내야 다시 더 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가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절대 안 돼라고 버티고 있으면 우주는 더 이상 그곳에 새로운 에너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썩어가는 곡식이 가득한 창고에 새 곡식을 넣어줄 농부는 없는 법이니까요. 옛말에 재물은 똥그릇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훌륭한 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도 신랄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인색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궁상맞은 기운을 풍기게 됩니다. 멀쩡한 옷을 두고 남루한 옷만 고집하고 신선한 음식을 두고 상해가는 음식부터 먹으며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관상학적으로도 빈티가 흐르는 얼굴에는 제복자의후이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먼저 가지고 나를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부자의 기운이 당신의 얼굴과 삶에 깃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혹은 통장 속에 깊이 잠자고 있는 돈을 깨우십시오. 그것을 탕진하라는 철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건강하게 순환시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소소한 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십시오. 그때 느끼는 묘한 죄책감을 과감히 버리고 이 돈이 나에게 더 좋은 경험과 에너지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굳게 믿으십시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왜 이렇게 비싸라며 투덜대기보다 이 한 그릇 커피가 나에게 주는 위로와 휴식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마실 때 그 돈은 비로소 살아있는 돈이 됩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시원하게 뚫어주어야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인생 운기도 함께 뚫리는 법입니다. 돈은 주인의 성품을 담습니다. 주인이 쪼들리는 마음으로 살면 돈도 쪼들리게 들어오고 주인이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면 돈도 제 친구들을 데리고 넉넉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깊은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교수님, 다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너무 불안한걸요.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쓸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실존적인 질문이지요. 바로 이 나중을 위하여 라는 생각.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당장의 숨가쁨을 참아내며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지금 꾹 참으면 나중에 웃는다. 라는 말들이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양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이 기특해 보이는 말들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내일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감옥에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안달복달하며 때로는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모아둔 그 돈 도대체 언제 쓰실 생각이십니까? 은퇴하고 나서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아니면 통장 숫자에 0이 하나 더 붙으면
그때 비로소 쓰실 건가요? 우리는 막연하게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그때 아껴둔 옷을 꺼내 입고 그때 비싼 음식을 먹고 그때 꿈꾸던 여행을 떠나리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가 지켜본 수많은 인생사에서 그 완벽한 언제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선형적 시간관에 기반한 목적론적 실존의 오류와 그에 따른 현재적 시료 수혜의 박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허상을 위해 실제하는 현재 행복을 담보 잡히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동안 정작 이득을 보는 건 우리가 아니라 은행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고 죽은 돈은 결국 은행 서버의 숫자 쪼가리로 남을 뿐이니까요. 이건 마치 평생 맛집 리스트만 열심히 저장해 두고는 정작 한 번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 채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 또래의 친구들, 그 많던 동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을 정말 지독할 정도로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큼은 정말 고문 수준으로 인색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무릎이 나온 내복을 끼워 입었고 겨울철 난방비 몇만 원이 아까워 집안에서도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고 지냈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호화로운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었지요. 조금만 더 모으면 돼.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마침내 목표했던 돈이 다 모였고 들뜬 마음으로 여행사 예약을 마치던 바로 그날 그는 허무하게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의식도 없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를 보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만약 그 친구가 의식을 잠시 되찾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아마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 다시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우픈 이야기지만 통장에 찍힌 그 수십억 원의 숫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평생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어가며 피눈물 나게 모은 그 돈이 지금 그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편히 넘기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평생 꿈꾸던 크루즈의 푸른 바다 대신 병실의 하얀 천장만을 바라보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슬퍼하기는커녕 유산 상속 문제로 서로 삿대질하며 다투는 꼴을 보며 저는 인생의 덧없음에 길고 깊은 탄식을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 친구만의 유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나중에 정말 귀한 날 입어야지 하며 아껴두었던 고운 한복이나 비싼 옷들이 한두 벌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옷들이 언제 비로소 세상 빛을 보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프게도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할 때 비로소 밖으로 나옵니다. 평생 아끼기만 하다가 단 한 번도 몸에 걸쳐보지 못한 새 옷들이 헌옷 수거함으로 직행하거나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옷들은 마치
주인이 차마 이루지 못한 행복의 잔해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왜 이토록 기다림에 익숙해졌는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나누어 보죠.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현대인은 평생 중약 6개월이라는 시간을 신호등 앞에 서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며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이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신호등은 결국 바뀌기라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건 나중에 라는 체면은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는 고장난 신호등과 같습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여러분이 나중을 위해 아껴둔 그 비싼 화장품은 여러분의 피부가 주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화장품이 썩거나 여러분의 얼굴이 그 화장품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서양 속담에 수의 소매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 때는 정말 빈손입니다. 저승길 노잣돈조차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엄중한 규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만 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환 가치일 뿐입니다. 그것이 경험으로 따뜻한 추억으로 혹은 찰나의 기쁨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잉크가 묻은 종이 쪼가리 혹은 은행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비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죽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100억 부자가 아니라 그냥 100억 원어치의 영혼을 낭비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생 그 돈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했던 무급금고지기로 삶을 허비한 셈이지요. 진정한 부라는 것은 통장의 잔고 숫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필름에 새겨진 풍요로운 기억의 총합입니다. 훗날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내 통장에 10억이 남아있는데 아까워서 어쩌나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대신 그때 그 친구랑 그 멋진 곳에 한번 가볼 걸, 그때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마음껏 먹어볼 걸, 사고 싶었던 그 코트를 입고 멋지게 거리를 걸어볼 걸 하며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만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여러분의 자산 보유 증명서를 요구할까요? 아니요. 아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웃었는지 그 웃음의 데이터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노후 준비는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일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오늘의 확실한 행복을 100% 압류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리허설 무대가 아닙니다. 오늘 또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인생의 소중한 일막일장 본 공연입니다. 오늘 굶주린 영혼에게 내일 배 터지게 먹여줄게 라고 약속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영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작은 기쁨을 먹고 자라나니까요. 나를 위해 기분 좋게 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에너지와 높아진 자존감이라는 다른 형태로 내 안에 영혼이 남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도 사기꾼도 훔쳐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무형자산이 됩니다.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눈앞에 흐드러진 봄날을 놓치지 마십시오. 꽃은 당신이 돈을 다 모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조금 더 활짝 열고 그동안 우리를 칭칭 동여매고 있던 인색함이라는 낡은 굴레를 왜 벗어 던져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본질적이고도 실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길일까요? 무조건 비싼 명품을 사고 흥청망청 돈을 뿌리라는 무책임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박한 사치가 아닙니다. 바로 품격 있는 빈거 혹은 우아한 자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단순히 통장에 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반에 여유와 깊은 기품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지극히 사소하고 은밀한 습관들이 모여 완성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는 아까워 쓰지 않던 예쁜 찻잔을 꺼내고 가장 신선하고 당도 높은 과일을 정성스레 깎아내오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며 온 정성을 다해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단 한 명의 손님인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혼자 밥 먹을 때 싱크대 앞에 서서 냄비째 대충 드시는 분들, 그거 식사가 아니라 마치 경주마의 사료 보충 시간 같아 보여요.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바로 내 자존감의 높이와 두께를 결정합니다.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상호 주관적 자존감 형성과 자기 대상과의 변증법적 지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관객으로서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나의 실존적 가치가 재정립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나누자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타인에게 대접받을 때와 스스로를 위해 정성스러운 의식을 행할 때 동일한 도파민 보상 회로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굳이 남이 나를 칭찬해 주길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나를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지요. 스스로를 당신 삶의 영원한 귀비로 대우하십시오. 혼자 먹는 소박한 점심이라도 이가 나지 않은 정갈한 그릇에 예쁘게 담아 드십시오. 낡고 늘어나서 고무줄이 헐거운 속옷을 입고 에이, 어차피 겉으로는 안 보이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내 살결에 가장 먼저 닿는 것이니만큼 가장 부드럽고 질 좋은 면사로 만든 것으로 입혀주십시오. 이러한 행위는 사치가 아니라 고단한 세월을 버텨온 내 몸과 마음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만난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명품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가꿀 줄 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소위 말하는 빈티가 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에게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에게서는 어딘가 모르게 옹색하고 궁핍한 기운이 풍기기 마련입니다. 옛 어른들이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라고 했던 말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복을 부른다는 엄중한 통찰입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만 명품 가방 젖을까봐 비닐봉지 씌우고 본인은 비 쫄딱 맞는 분들, 비닐봉지가 방수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존감까지 방수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럴 땐 본인이 비를 안 맞는 게 진정한 가방의 주인다운 격식이죠. 나를 위한 소비를 할 때는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싼 맛에 이것저것 쉽게 물건을 사서 집안을 어지럽히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좋은 물건 하나를 사서 오랫동안 아끼며 친구처럼 사용하십시오. 싸구려 물건 10개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은 금방 증발해 버리지만 공들여 만든 좋은 물건 하나가 주는 기쁨과 자부심은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며 나의 품격을 은은하게 높여줍니다. 나는 이 정도의 좋은 물건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확신, 그것이 바로 더 큰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육체의 허기보다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데 기꺼이 돈을 쓰십시오. 뱃속을 채우고 사라지는 비싼 음식보다 내 영혼을 살찌우는 책 한 권,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클래식 공연 티켓, 혹은 낯선 곳으로 떠나는 짧은 여행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무형의 경험들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눈빛을 깊게 만들며 말씨를 부드럽게 하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외부의 재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그런 여유로운 태도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새로운 기회를 창조해냅니다. 세 번째 농담을 해보자면 나중에 천국 가서 나 평생 통장 잔고 영원 안 만들고 잘 지켰어요 라고 자랑해봤자 베드로는 아마 그래서 그 돈으로 무슨 행복을 샀는데 라고 되물을 겁니다. 거기서 할 말이 없으면 참 곤란하겠죠. 돈은 밝은 곳, 깨끗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이 넘치는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위해 쓰는 돈에 대해 죄책감이 아닌 충만한 감사함을 느낄 때 돈의 흐름은 비로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뒤바뀝니다. 아까워 죽겠네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쓸 수 있으니 나는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한가 라고 생각의 주파수를 180도 돌리십시오.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결핍의 주파수에서 풍요의 주파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지친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춥게 두지 않겠다. 이제는 너를 초라하게 방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와 화해하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운명 개척의 시작이자 진정한 부자가 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통과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이 당신을 사랑해 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긴 대화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눈 기분입니다. 이제 창밖에는 어느덧 짙은 어둠이 내리고 고요함이 깊어졌네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늙은이가 보는 저 밤하늘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하루의 마침표가 아니라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을 준비하는 고요한 쉼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웠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충분히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며 충분히 미래를 위해 인내했습니다. 이제는 그 보상을 마음껏 받아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 하나를 계획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퇴근길에 꽃집에 들러 나를 위해 가장 향기로운 꽃 한 다발을 사는 것, 혹은 평소 비싸서 망설였던 그 카페의 조각 케이크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 낡아서 뻣뻣해진 수건을 싹 버리고 보송보송한 새 수건으로 바꾸는 것,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위를 할 때 가슴이 설레고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나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 작은 날갯짓이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축복의 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100년의 소풍을 즐기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향기로운 꽃길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